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세 가지 부동산 중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루고요. 5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안에서 세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월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 세 가지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택과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 개편 방안, 두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주택의 DSR 완화 방안, 마지막으로 양도세대 중과 제도 개편 방안인데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내용만 보면은 거의 폐지로 결론이 났고 다음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양도세 중과제도가 뭐냐면요,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거든요. 6에서 45%. 근데 양도세 중과세율은 규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만약에 처분 당시에 2주택자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면 30%포인트를 더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최대 양도세율이 75%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시세차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긴 한데 저는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봐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제도가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고 규제 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양도세 중과제도는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종합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이 양도세 중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 제도를 회피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빈틈을 막아가는 전략이 대부분 종합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집값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왜냐면은 세금보다 시세 차익 기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세금 걱정 나중에 하고 일단 사 모으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2020년 7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하여서 취득세,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차등 적용, 그리고 2주택 이상자부터 규제 지역은 강력한 세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현재 취득세 중과제도는 살아있고 양도세 중과제도는 유명무실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제도가 살아있으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으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냐, 무주택자가 집 사고 1주택자가 2주택 되고 2주택자가 3주택 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 중과제도 때문에 그것이 막혔다고 보는 거죠. 취득세 중과 유예 방안은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중과세율 내라, 나중에 이 법 바뀌면 깎아줄게,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하는 3주택자부터는 세율을 4%로 기존의 8%에서 절반까지 낮춰주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전세 사기 이슈가 커지면서 주택수를 늘리는 갭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려면요, 먼저 총선, 저는 보통 부동산 규제는 선거 전으로 많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전세난 아까 갭 투자,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이제 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쉽게 안 풀린다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전세가 귀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갭 투자들한테 투자 좀 하라고 권해주거든요. 그때 많이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 방안이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우회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 세 가지 중 하나 방안으로 어떻게든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죠.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 소비자 심리지수. 두 번째,
주택가격 전망 CSI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죠.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먼저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107이 나왔습니다. 자, 전월 대비 2.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13개월 만에 이제 통계 기준으로 낙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부진 완화 기대, 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 흐름,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주택가격 전망 CSI도 보겠습니다. 현재와 비교해서 1년 뒤에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건데 이거 나름 꽤 정확해요. 자, 주택가격 전망 CSI 100이 나왔습니다. 전월에 92였는데 8포인트가 오른 100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전국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1월 60일까지 하락한 후 7개월 연속 상승하고 100까지 올라왔더라. 그래서 1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거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앞서 국토연구원이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소비심리지수는 기준이 좀 달라요. 95 미만이면 하강국면, 95에서 114 미만이면 보합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국면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이 5월 기준으로 1년 1개월 만에 상승국면인 113.7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인천은 105.8로 여전히 보합국면이고 경기도 역시 115.8로 상승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각종 심리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에는 3.5%가 나왔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안정 목표제 2%보다 한참 높냐? 이제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가져가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외식비하고 가공식품 가격이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가공식품 중심으로 좀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업체들이 빠르게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부터 지표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가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꽤 영향이 있다고 봐요. 자, 세 번째 소식 2023년 4월 인구 동향입니다. 월 출생아 수 2만 명 깨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출생아 수가 18,484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7% 감소. 와, 이건 진짜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인 것은 통계 작성 이후에 최초라고 하네요. 자, 혼인마저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14,475건이 됐습니다. 올 초에 좀 혼인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야, 이게 좀 저출산도 끝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4월 수치에서 급락한 게 나타나 버리네요. 자, 그래서 혼인도 줄어들고 그리고 출생아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인구 통계 나올 때마다 보면 솔직히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물론 이 저출산 문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태국도 난리고요. 중국도 난립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심각한 곳은 없다는 거죠. 자, 이 저출산 시대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를 기대하면서 주택은 사지 않고 전월세, 월세로 평생 거주해야 될까요? 조금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연못에 물고기로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자, 연못에 물고기가 6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유로 연못에 물고기가 4마리로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물고기 한 마리당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이것을 부동산에 대입하면 더 넓은 면적의 수요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자, 근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연못에 물고기만 줄어든 게 아니라 연못의 크기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좁은 범위에서 모여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살만한 지역이 줄어들까요? 자, 여러분들 지방에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지방 지역에 학원이 없다 보니까 서울 학원과 그리고 자꾸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상권 붕괴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의료나 교육이나 판매시설은요, 지역 인구 감소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렇게 인구 감소 시기에는요, 양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양극화? 고령층이 거주하는 지역과 젊은 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분리될 것이다. 지금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게 좀 보여요. 좀 완공된 지 한 20년 지난 아파트들이 많은 곳은 고령층이 많고요. 신축 아파트는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밀 학급도 넘쳐나더라. 대표적으로 동탄이든 광유든 위례든 어디든 애들이 많아서 난리예요. 하지만 애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부족하다는 게 체감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고령층 밀집 지역, 젊은 인구 밀집 지역이 분리될 거란 게 제 생각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희가 많이 예를 드는 게 바로 3기 신도시죠. 앞으로 더 좁은 지역에 몰려 살 것이다. 그리고 고령층과 젊은층 거주 지역이 분리가 될 것이다. 3기 신도시는요, 이제 여러분들 젊은 층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은데, 자, 3기 신도시 이내로 하려면 서울 또는 서울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다. 비싸요. 경기도 지역도 서울과 붙어 있으면 가격이 안 싸단 말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그냥 3기 신도시 자체를 분양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이라 하더라도 호재 지역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와서 서울의 도심권역이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네, 또는 기업이 계속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 괜찮다는 겁니다. 요즘 경기 남부 지역 핫한 이유가 바로 이 기업 호재 때문이죠.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은요, 좀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호재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식이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부동산 제도 잘 아는 사람 치고 저는 가난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이 한 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